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사랑하던 사람에게 오해를 사서 멀어지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 진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혹은 습관처럼 반복한 말투 때문이라면요.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탓이라는 무기를 꺼냅니다. 상대에게, 상황에게, 심지어는 세상 전부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특히 관계가 중요한 이 시대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탓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꺼낸 그 탓이 여러분을 좋게 보던 사람의 마음을 단 한 번에 꺾어버리고 좋은 인연을 떠나보내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후회뿐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탓입니다. 이 방송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 속에 숨은 탓이 사람 사이를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지를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영호 씨는 올해 54살입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지요. 아내 윤혜진 씨와는 그동안 큰 갈등 없이 살아왔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밥을 차려주던 손이 어색해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가끔은 멀리서 듣는 말투 속에 냉랭한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갱년기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하더랍니다. 나는 당신이 늘 누굴 탓하는 게 싫어. 정말 너무 지긋지긋해.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려서 이영호 씨는 되물었습니다. 내가 뭘 탓했다고 그래? 내가 회사 일이 안 풀리면 나라 탓하고, 고객 안 들어오면 직원 탓하고, 아이 성적 안 나오면 선생 탓하는 거, 그거 그냥 다 핑계로 한 말이잖아.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걸 핑계라고 하지. 하지만 나는 그걸 당신 진심이라고 느꼈어. 항상 남의 탓만 하면서 정작 당신 책임은 피하려는 모습이 이젠 내가 당신과 말 섞기도 싫게 만들었어. 그 순간 이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소에 진심 없이 툭툭 뱉은 말들이 가족의 마음에는 비수처럼 꽂혔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영호 씨처럼 무심코 상황이나 타인을 탓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삶의 패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탓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운명 탓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팔자가 이래서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이 말은 겸손도 아니고 겸양도 아닙니다. 그 말 속엔 삶을 바꿀 의지가 없다는 선언이 숨어 있습니다. 운명을 탓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생각이 없구나. 책임감도 없고 노력할 의지도 없네.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도움을 주려던 사람도, 함께 일하려던 사람도, 운명을 탓하는 사람 옆에선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을 탓하는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미워할 뿐이다. 이 말은 혹독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철한 진실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습관과 태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리고 마음속 믿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말의 습관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탓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탓은 바로 부모 탓입니다. 이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올 때가 있죠.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어릴 때 부모한테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이런 말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그 말들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하다고 여길까요? 아니면 공감하며 함께 아파해 줄까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책임질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부모에게 기대고 있구나. 저는 몇 해 전 한 청년과의 상담에서 그 씁쓸한 현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서른이 막 넘은 청년이었고 이름은 이민재 씨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고 현재는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자신감도 없고 늘 피곤해 보였지요. 그의 말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만 안 망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술만 안 마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좀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청년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누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삶입니까? 당신의 삶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는 그 말이 지겹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말해와서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 얽매인 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늘처럼 그 이유를 계속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동정받으려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동정으로 오래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위로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가? 부모 탓은 결국 여러분을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가능성보다 한계를 더 많이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동양 고전에도 나옵니다. 중국 고전 한비자에 보면 남을 원망하면 허물이 생기고 자신을 돌아보면 길이 열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부모를 탓하며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내가 성장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갈지는 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를 아직도 탓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이 지금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춰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았던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나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그 탓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말들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모 탓을 하면 여러분은 어른이 아닌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아이에게 책임을 맡기려 하진 않지요.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탓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사람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탓은 바로 배우자 탓입니다. 이 탓은 가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품격과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건 다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가 좀만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어. 배우자가 내 편이 아니야. 이런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듣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닌 상대를 비난하는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둘만의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제3자가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문제로 지친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강원도 원주에 사는 주부 정은지 씨였습니다. 정은지 씨는 44으로 남편과는 연애 5년, 결혼 15년 차였습니다. 그녀는 처음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표정도 어둡고 말투도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무책임하고 말을 안 듣고 경제적인 부담도 다 자신이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한심한 사람인데 어떻게 20년 가까이 함께 하셨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그 사람이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제가 많이 기대고 의지했죠. 그런데 제가 점점 기대는 게 많아지면서 그 사람도 지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탓할 때 자신이 먼저 기대고 먼저 책임을 넘겼다는 사실은 쉽게 외면합니다. 배우자 탓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책임을 은근히 회피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의 단점만 보고 사는구나. 가정의 문제를 밖에서 쉽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쉽게 탓하겠지.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신뢰까지 스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배우자라는 존재는 여러분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탓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양 철학자 중 유가의 대표인 맹자는 가정의 조화를 인간관계의 기초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가정의 문제를 밖으로 흘리지 않고 그 안에서 품고 해결하려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에게 신뢰를 보내고 무게감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한 번은 지인 중에 조용하고 차분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아내 자랑을 했지만 아내에 대한 불만을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 중 한 친구가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닐 거 아냐? 뭐 하나 단점 말해봐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단점이야 누구나 있지. 근데 나는 내 사람의 단점을 남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 그건 내 삶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모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격을 말해줍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은 결국 나를 깎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뱉은 말 속에 배우자에 대한 탓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말이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씨가 된다는 말처럼 한 번 던진 말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탓에 대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네 번째 탓은 자식 탓입니다. 이건 특히 중년 이후 삶에 회한이 깊어질 무렵 자주 튀어나오는 말이죠.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저놈 때문에 내 노후가 엉망이야.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하소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결국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그 사람은 책임을 전가하는 어른, 자신의 선택을 타인 탓으로 돌리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영심 씨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60을 넘긴 그녀는 늘 자식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외국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며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김영심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됐지 뭐. 딸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효도는 바라지 말라고 하더라. 아들이 저렇게 된 건 결국 나 때문이야. 그런데도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그녀의 말 속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점점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은 결국 자신이 모든 문제의 피해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녀의 오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심아, 네가 자식을 탓할수록 너는 더 외로워질 거야. 그건 너도 알잖아. 그 말을 듣고 김영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말만 하게 될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모든 감정을 기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그 실망이 반복되면 결국 탓이라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은 자신의 존재가 부모의 희생만으로 구성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을 부담으로 바꾸는 독이 되는 말입니다. 고전 속에서도 이런 교훈이 전해집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이지 부모의 희생을 대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자식의 역할도 부모의 역할도 결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실패나 회한을 전가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들이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 묵묵히 옆에서 등불처럼 빛이 되어주는 존재.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내 자식만 이래서 우리 아이가 저래서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멈춰보세요. 자식을 탓하는 순간 사랑이 상처로 바뀌고 관계가 거리로 멀어집니다. 말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결국 인연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번째 탓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5번째 탓은 환경 탓입니다. 이 말은 아주 교묘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내가 이런 동네에서 살아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직장이라 출세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선 이 분야가 안 통해.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자주 듣거나 혹은 무의식 중에 내뱉은 적 없으신가요?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분석처럼 보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 말에는 결정적인 독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무 책임도 없으며 변화할 생각도 없다는 의지의 상실입니다. 몇 해 전 한 청년 사업가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민재 씨였고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핸드메이드 수제 가방 브랜드를 일구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3년 동안 단 한 개의 매장도 없었고 오직 온라인 판매로만 승부를 걸었습니다. 광고비도 마케팅 도움도 없이 그는 입소문 하나로 제품을 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묻더랍니다. 그 시골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어요? 환경 탓 안 하고 그냥 버티기만 한 거예요? 그때 조민재 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았기에 더 집중했어요. 서울이었다면 유혹도 많았겠죠. 여기선 외로움만 있었고 그게 집중의 힘이 됐어요. 그는 환경을 탓하기는커녕 그 환경을 자신의 무기로 바꾸는 지혜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조건일 뿐이고 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오직 나의 몫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든 같은 불평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피합니다. 왜냐고요? 늘 탓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언젠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부서가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누구 하나 잘 되는 사람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동료들은 한 발 물러섭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스스로 바꾸지 않겠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탓, 조직 탓만 하겠구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신뢰를 앗아가는 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 프랑스의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탓하기 전에 그 조건 안에서 무엇을 시도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그 환경 안에서 어떤 작은 씨앗을 뿌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환경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환경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나의 태도가 문제인가? 사람들 앞에서 환경 탓을 하면 처음엔 공감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결국 여러분은 의지가 없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좋은 인연을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번째 탓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6번째 탓은 시대 탓입니다. 이 말은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사람이 살기 힘들어.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 나 같은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 말들 처음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안에는 무기력함과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대를 탓하며 스스로의 변화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 자신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다른 세대와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몇 해 전 저는 한 대기업 퇴직자 모임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50에서 60을 넘긴 분들이었고 평생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적응이 안 됩니다. 나는 아날로그 세대라 디지털은 너무 낯설고 불편하네요. 젊은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신을 시대와 단절시키려는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검색은 해보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이야기 나누시려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대가 변해서 적응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신 걸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를 탓하는 말은 결국 나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포장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는 더 조급하고 불안해지지만 그렇다고 멈추어 버리면 진짜 도태되는 건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 자공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세상이 왜 이리 혼란스럽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대의 마음이 혼란한 것이다. 참 깊은 말입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들과도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80 넘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순례 할머니. 손자와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배웠고 지금은 손자의 일상을 보고 댓글도 달고 이모티콘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하셨지요. 시대가 변하면 나는 따라가면 돼요. 그게 늙지 않는 비결이라더라고요. 그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주변엔 늘 밝은 에너지가 맴돌았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핑계로 삼기보다는 한 걸음만 용기 내어 다가가 보십시오. 시대 탓은 여러분을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은 여러분을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7번째 탓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7번째 탓은 자신 탓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6가지보다 더 은밀하고 더 치명적인 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래 못나서 그래.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문제야. 이 말들은 때로는 겸손처럼 보입니다. 자기 반성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안쓰럽게 여기기보다 어둡고 피곤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습관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 만났던 상담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대윤 씨. 43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직장 내에서도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유독 자주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 제가 좀 부족해서요. 그건 제가 실수가 많아서 그렇죠. 제가 못난 탓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그는 늘 자신을 깎아내리며
주변의 시선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고, 그 실수 이후 더 깊은 자기 비난에 빠지게 되었지요.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누가 나를 믿겠어요. 나는 나를 믿지도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슬픈 말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누가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자신을 탓하는 말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책하는 사람을 처음엔 위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까지 무겁고 피곤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지요. 불교에서는 자기 비하를 탐진치 중 치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본성을 어둡게 보고 지혜의 눈을 감아버리는 상태. 이것은 탐욕이나 분노만큼이나 삶을 망치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부족한 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태도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 부족함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사람은 절대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책은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자책은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을 탓하는 말은 여러분을 변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듣는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말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여러분의 신뢰,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의 가능성까지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실수할 수 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내 안에서 자주 꺼낼 때 비로소 사람들 앞에서도 신뢰와 온기를 주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탓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운명 탓, 부모 탓, 배우자 탓, 자식 탓, 환경 탓, 시대 탓, 그리고 자신 탓. 이 7가지 말들은 무심코 뱉을 땐 하소연 같지만 시간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여러분을 외로운 섬에 남겨놓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조심하십시오.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무엇을 탓하지 않는가가 여러분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남을 탓하는 말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신을 탓하는 말은 관계를 닿게 합니다. 침묵이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뒤에 오는 작은 책임의 실천이 여러분을 훨씬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말을 자주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배우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여러분의 말이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